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이슬. 펭숙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뉴턴의 아틀리에입니다. 김상욱, 유지연님의 책이고요. 네, 뉴턴의 아틀리에는 미술관에서 과학을 발견하는 물리학자와 과학에서 예술을 읽어내는 타이포그래퍼가 콜라보하여 만들어낸 책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풀어낸 책인데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뉴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아틀리에는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해요. 이 둘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어 만들어낸 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뻔했네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잘 들었고요. 저자 소개. 김상욱 교수, 유지연 디자이너 이렇게 공동 저자로 두 분이고요. 김상욱 교수는 TV 예능 알쓸신잡 시즌 3랑 금요일 밤에라는 예능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이름을 들어보고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주로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을 연구하시며 과학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자는 유지원 디자이너라는 분인데 독일 라이프치히 그래픽 서적 예술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픽을 연구한 타이포그래퍼이자 시각 디자이너라고 하십니다. 2019년까지 경향신문에서 김상욱 교수와 함께 책의 동명인 뉴턴의 아틀리에라는 컬럼을 연재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두 분에 대한 소개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지연 디자이너가 타이포그래퍼라서 그런지 폰트를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김상욱 교수가 쓴 폰트랑 유지연 디자이너가 언급하는 챕터의 폰트가 서로 달라요. 그러네요. 네. 오. 그런 부분도 성의 있게 느껴졌고 각각 김상욱 교수나 유지연 디자이너가 언급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그림을 하나하나 삽입해서 읽는 사람으로서 상상하거나 연결하기 쉽게끔 서술한 게 친절하게 느꼈어요. 저는 이 책이 5개의 챕터로 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5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들 간의 큰 차이를 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아, 5개의 음. 챕터로 굳이 왜 나눴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셨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각각의 주제들 간의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 각인되는 부분이 크게 없었다. 너무 많아요. 26개잖아요, 소주제가. 네. 초회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8명의 석학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 다음 책이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해준 26개 중에서 개인적으로 관람한 마그리트라든가 내가 기존에 많진 않지만 알고 있던 칸딘스키 이런 것들을 접하니 정말 반갑기도 하고 도슨트라고 해야 되나? 해주듯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네. 네. 작가 두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김상욱 교수랑 유지연 작가 두 분이 서로 일부러 상대방의 분야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저도 읽으면서 김상욱 교수도 오히려 과학적인 얘기보다는 예술적인 부분에 크로스오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유지연 작가도 예술을 전공하신 분인데도 과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러 상대방의 분야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책에 대해서 간단히들 얘기해본 것 같고 이제 1장부터 이야기해봅시다. 1부 관계 맺고 연결된다는 것. 네, 여기서 총 5가지의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카테고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야기, 소통, 유머, 편지, 시 이렇게 5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채로운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들을 언급해서 더 집중력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예술 작품들도 아예 처음 들어보는 거를 예시로 들었으면 어려웠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르네 마그리트나 우리한테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거나 들었을 법한 작품을 설명을 해주어서 우리도 대단하지 않아? 재밌게 읽었던 것 난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 뭐가요? 왜요? 여기 나오는 작품들을 어느 정도 아는 게 알고 있다는 게 스스로 대견하지 않나? 예전에 비해는 많이 알게 그러니까. 된 것 같아요. 정말 불과 한 3, 4년 전보다 급격히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거. 저는 유지연 작가가 타이포그래퍼다 보니까 폰트의 의미, 폰트가 어떻게 사람에게 인지가 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맞죠. 그치. 유머 챕터에서 말해준 로만 필헬름 홍콩 거리책. 근데 실제로 이렇죠. 도로에도 여기서 이제 유지연 작가 말을 하기를 홍콩 거리에서 차가 달릴 때 밑에 바닥에서 보려면 그 시선을 생각해서
밑으로 좀 늘어나 있다고 하잖아요. 글씨체가. 몰랐어요. 나만 몰랐어? 근데 저는 제가 차를 운전을 하지 않아서 사실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듯이 얘기한 책은 처음 봤어. 네. 지금까지. 맞아. 30년 이상을 살면서. 아니지. 40년 가까이 살면서 글자를 분석한 책은 처음 봤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흥미로웠어요. 그렇지. 재밌었어. 재밌게 봤고 하나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들 신경을 쓰고 어떻게 맞아. 보여질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 가장 내가 크게 다가왔던 건 같은 글자체의 글자라도 예를 들면 고딕체라고 했을 때 그 글자를 크게 봤을 때랑 작은 맞아. 포인트로 봤을 때 맞아. 사람이 받아들이는 인지라는 게 다르다. 맞아. 내가 몰랐지만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지식이었어. 이 챕터에서도 미너스쿨 2라는 글씨체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글씨를 보면은 굉장히 투박하고 뭔가 쓰이다 만 것처럼 맞아. 쓰여져 있는데 이게 폰트가 아주 작아져도 폰트 이 사이즈 포인트로 돼도 보이는 글씨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다른 글씨체는 이만큼 분리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단순화한 폰트인데 그렇게 사이즈가 작아졌을 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게 너무 대단해. 신기했죠. 책에서 설명하는 게 미너스큘 2 2포인트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읽는데 가능하다라는 거고 되게 다른 글자들은 6포인트까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흡사 커닝 페이퍼로서의 역할로는 할 수 있겠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한다. 미너스쿨 2라는 폰트를 착안한 게 안과 의사의 저서에서 영감을 맞아요. 받아서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머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또 독특한 건 이런 폰트에서 유머를 생각하는 것도 전 참신한 생각 같아요. 글자를 보면서 유머러스함 혹은 웃음을 자아낸다 이런 감각을 느낀다는 것도 전 신기했거든요. 이 키워드 유머 말고 앞에 이야기랑 소통에서 글자를 맛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 영어 스펠링 M이 뾰족하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맛이 없다라고 느낀다. 왜냐면 너무 뾰족해서 씹기에 어렵다, 뭐 불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니 글자를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는구나. 글자에 맛있다, 맛없다를 표현할 수도 있구나. 맞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김상욱 교수가 했던 말 중에 그래도 나는 하나 좀 가져오면 유머 없는 행복보다 유머 있는 불행이 낫다. 유머 없이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였다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유머 있는 불행이 나을까? 네. 불행하다고요? 근데 유머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유머 없이 행복할 수 있죠. 김상욱 교수가 유머 없는 행복보다 유머 있는 불행이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만큼 유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맞아, 거지. 맞아. 그렇지. 이게 역설법처럼 강조를 하고 그렇지, 싶어서 그렇지. 쓴 것 같아요. 그렇지. 굉장히 와닿더라고. 근데 재밌네. 결국은 유머 있는 행복이 가장 최고겠지. 편지해 볼까요? 네. 특히 편지에서 김상욱 교수가 르네 마그리트 작가에게 편지를 쓰는 형태로 글을 썼는데 그 부분 재밌었어요. 바로 편지를 쓰더라고. 특히 마그리트 작가한테 친애한다고 표현을 하면서 당신의 작품이 초현실주의면서도 양자역학의 개념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쓰거든요. 공존할 수 없는 두 상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르네 마그리트 작품들을 보면은 낮과 밤이 같이 공존하고 상반신은 물고기인데 하반신은 인간이고 이렇게 공존할 수 없는 게 같이 공존하는 거를 그려내는 초현실주의 작가잖아요.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을 보면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완전 밝은 낮처럼. 근데 지면 쪽은 검은색으로 밤을 나타내고 있고 이 두 개를 하나의 화폭에 담은 거에 김상욱 작가가 감동을 받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사실 이걸로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빛의 제국이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이게- 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투니까. 이 가로등이 밝은 그림이 책에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가로등이 켜지지 않는데 밝은 그림이 있더라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옆에 걸어놨어요. 우와. 이거는 9월 13일까지인가요 아마? 9월 네. 초중순까지 인사동 인사동. 가시면 보실 수 있다. 거기 미술관이 새로 오픈한 미술관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깨끗하고 괜찮아요. 진짜 한번 가보면 너무 좋아. 이 책을 읽으니까 더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르네 마그리트를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시 정리하면 초현실주의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로 이제 알려주는 지식이라는 것은 1927년도 르네 마그리트의 전시가 한창 이제 성행할 당시에 브뤼셀에서 동시대의 물리학에 대해서 보어가 양자역학
쪽에 중요한 발표를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동시대에 이게 같이 대두되고 태동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포인트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냠냠이가 얘기한 게 양자역학이 중첩이란 개념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것은 전에 최 사장의 지대넘냐시라는 책을 하면서 동일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동시에 이슬이라는 사람이 런던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중첩을 넘어서서 관측이라는 개념도 끌어와야 되는 거고, 관측이라는 건 런던과 서울에 동시에 이슬이 존재하지만 나는 한 군데에 있는 이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런던에 있는 이슬이라고 판명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런던과 파리 두 장소에 모두 존재했던 이슬인데 관측을 당하고 관측의 대상이 된 순간 런던에 있는 이슬로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뭐 저희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말하고 헛소리라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대널리아드에서도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개념들을 많이 훑어봤는데 김상욱 교수가 당연히 이상할 수 있고 이상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원래 이상한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맞아. 이분의 애칭이 다정한 물리학자래요. 받아왔어요. 이런 모르고 달래는 느낌이야. 문체에서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이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넌 당연히 모르잖아 임마. 약간 이렇게 들려서. 그런가? 근데 네가 이걸 알아? 뭐 약간, 근데 문체가 되게 다정했어요, 진짜. 다정해. 네. 다정하신 분이야. 그래서 애칭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지었네 이런 생각했어요. 옛날이라고 하긴 뭐한데 한 20-30년 전에 과학자들 떠올리면 굉장히 흰 가운 입고 뭔가 이렇게 준엄하고 이것이 답이다. 이게 답이야. 뭐 너가 뭘 알아. 뭐 넌 모르지? 그렇게 느껴졌는데 넌 모르지까지 모르겠고 느껴졌었는데 최근에 김상욱 교수, 이정문 관장 이런 분들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재밌게 말씀하시거든. 뭐 정재승 교수도 그렇고 최근에 알쓸 신장 나왔던 이제 과학자들도 굉장히 언론에 노출되면서 본인들의 캐릭터를 많이 바꿔가거나 가져가는 것으로 느껴진다. 맞아. 1장 마무리하죠. 네.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뭐죠? 현실을 관찰하고 사색하는 마음. 네. 2장에도 소주제들이 나열이 됩니다. 2장은 6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 자연스러움, 죽음, 감각, 보다, 가치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2-3가지 정도 꼽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꼽으면 3개가 되겠네. 네, 이 챕터는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관찰자의 시점, 시각 이런 부분을 다루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결은 칸딘스키죠. 네, 칸딘스키 얘기가 나오는데 결 저는 진짜 어려웠는데. 칸딘스키의 구성 5라는 작품이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초현실주의의 시작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칸딘스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잖아요.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교수가 또 한 번 물리학도시니까 또 얘기해 그 얘기 우리가 방금 했던 거.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온 칸딘스키의 추상이 바로 현대 양자론, 양자역학에서의 결맞음이라는 그런 중심 개념과 맞아 떨어지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오히려 결이 맞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런던과 서울에 둘 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두 가지의 개체 혹은 원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특히 양자역학에서는 결 맞은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네. 그래서 그것 런던과 서울에서 특히나 한 가지를 보아서 한 장소에 있다라고 내가 가정하고 그 현상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양자역학에서는 결 어긋난 상태라고 한다. 근데 우리에겐 그게 상식이잖아.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게 바로 양자역학이고 그런 거를 정반대인 거고. 그래서 뒤에서 책에서도 네. 꿈은 현실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것이 사실일 때. 그래서 칸딘스키가 그린 작품을 보면은 이게 뭐지? 약간 뭐 퍼져나가는 그림 같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음표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뭐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김상욱 교수가 설명한 양자역학이란 개념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은 그 개념에 빗대어서 해석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을 다시 보면 실제로 미술관 가서 좀 달리 보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나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김상욱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진짜 나 같은 문돌이들은 절대 모를 얘기인데 원자가 방사능을 가지고 붕괴한다는 사실 이게 사실이래. 난 이것도 처음 알았어. 맞아요? 원자 병수 언니? 붕괴하겠죠. 그러니까 원자 자체가 최소의 단위인데 사실은 더 붕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자가 근데 원자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무의 상태잖아. 응. 근데 이것도 그 무의 상태도 붕괴를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어떠한 확률로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응.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응.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관측하는 순간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건 유일 수도 있고 무일 수도 있는 게
언제나 모든 물성들이 양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일 수도 있고 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청주에 최근에 방사 가속기 맞아. 네 하기로 한 것도 그 어떤 원자나 분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속화했을 때 음. 분리되면서 어떠한 물질의 구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물질도.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든 아니면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물질들을 더 쪼개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합하고 구조화하는데 더 쉽기 때문에 수요가 더 커졌고 그래서 그걸 또 신설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역시 물리학도가 다르긴 다르네. 맞아. 책에서도 고대 원자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원자는 당연히 안 변하는 거 아니야? 최소단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고대 원자론자였던 거야 지금까지는. 저도요. 그러나 이제 무너졌지. 고대 원자론이 틀렸다는 거를 알게 돼서 거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칸딘스키가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맞아. 생물학적이나 아니면 여기서 뭐 발생학 뭐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정말 미세한 우리가 모르는 그것까지 그리겠다고 해서 더욱더 추상화의 완성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현대 원자론의 개념으로 끌고 들어온다. 이게 시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김상욱 20세기 과학자가 초반. 말한 것처럼 초현실주의나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근데 그게 서로 정말 교환을 우연은 하고 아니었을 것 같고 같이 발현이 됐겠지. 그런 사조로. 네. 그러다 보니 중간에 만났다기보다 이제 만나게 하는 거고. 또 서로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장되지 않았나? 그렇지. 칸딘스키 요 정도 얘기하고 네. 또 혹시 얘기해보고 싶은 건? 저는 역시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잭슨 폴록. 잭슨 폴록도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유명한 현대미술가잖아요. 맞아. 작품을 만드는 그 기법이 독특한 게 그림 작품 캔버스 위에 본인이 서서 물감을 그냥 뿌려요. 물론 예술가적인 어떤 작업이 있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그런 행위부터가 잭슨 폴록의 작업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고 지금 잭슨 폴록으로 예시를 들면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 자연스럽다라고 하며 자연스러움은 대체 뭘까? 이것에 대해서 두 이 작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결국 미술 사조를 거슬러 올라가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이란 건 절대적이고 이상적이고 이상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단지 어떤 개체나 기준에 대한 모방이어야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현대 미술을 잭슨 폴록까지 오면서 그냥 내가 물감을 뿌려대는 장면, 그 행위, 그것 자체가 그냥 미술이라는 거지. 자연스러움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나 이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뭐 진화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연스러움 그 자체, 우리 모두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네. 그러니까 해석이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왜냐면 보통은 잭슨 폴록의 그런 기법이나 아니면 뭐 마르셀 디샹의 그런 소변기, 그 샘이죠, 작품 이름이 샘이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뭔가 현대미술 맨날 연도 얘기하고 현대... 무슨 사조 중에 하나고 이게 뭘 그래 이런 것만 상징만 이렇고, 얘기해. 그 현대미술계의 뭐 악동들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만 표현하다가 맞아. 이분이 이제 과학자가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얘기하니까 정말 새로운 접근들로 너무 재밌게 읽은 부분들이다. 네,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이슬님은 그럼 2부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희 방금 칸딘스키랑 내가 이거 다 얘기했는데. 아니야, 언니가 자연스러움도- 결했고 내가 자연스러움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말을 얹어. 야 이렇게 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할 하나 거야. 선택하셔야죠. 말은 내가 제일 많이 해. 나는 보다. 굳이 하자면 보다. 보다도 근데 약간 같이 보다 이 두 개가 우리가 미술을 어떻게 미술로 정의하느냐,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의 차이로 짚어낸 것 같아요. 앞에도 지금 말했지만 자연스럽다는 게 뭐 이게 미술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미술이야, 이게 그렇지. 예술이야 라는 그 정의, 이게 가치가 있음 없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지. 주관적이고 그렇지.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챕터 자체가. 나는 사실 거기서 그래서 한국 미술 교육에 정말 한계를 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뭔가 산을 그려야 되고 물을 그려야 되고 강을 그려서 색을 칠하고 물은 파란색, 산은 녹색. 이것이 그림이야라고 정형화된 미술을 한 15년, 정규교육까지 한 20년 가까이 배워오니까 잭슨 폴록처럼 이렇게 물감을 흩뿌려 놓은 거를 보고 전시장을 딱 들어갔을 때 정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에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게 왜 작품이야? 야 이거 나도 하겠다. 근데 난 안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했지만 이걸 보면서 내가 정형화됐던 나의 미술이라는 작품이라는 것을 그려냈을 때
맞아요. 어려운 거지 받아들이기가. 맞아. 근데 그냥 남들이 그냥 이거 대단한 작품이야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나도 그렇게 말해야만 될 것 같고 이미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맞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박수가 잘 보내니까. 보다에서 유지연 작가가 말해줬던 그림이 울릉도 외도인데 맞아. 원 모양으로 울릉도를 삥 한번 둘렀을 펼쳐놓은 때 거지. 펼쳐놨을 때 그 시선으로 그림을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려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 네. 이 책에는 친절하게 그림 지도가 나와 있긴 한데요. 울릉도 외도라는 작품입니다. 관측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보는 한 면의 시선만 보는데 이거는 3차원의 공간으로 그렇지. 확산시킨 거죠. 사면을 다 볼 수 네, 있는 거지. 그래서 마치 조감도처럼 위에서 한 바퀴를 뿡 3면인가? 둘러봤을 때 3D 3D. 네. 3D처럼. 이런 부분도 실제 현상을 재배열함으로써 새로운 시공간을 표현해낸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 조선시대 때 그려진 거고 네. 그렇게 마무리하면 내가 어떻게 조선시대 때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근데 예전 그림 이런 거 많지 않았나요? 조선시대 지도 이렇게? 많다기보다는 지도를 그릴 때 보는 것만 그릴 수 없으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위에서 모양으로 바라보는 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걸 또 뭐라고 할 텐데 지도들이 그치? 있죠. 용어가 있을 용어가 텐데 있겠지. 우리가 우리가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저희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지식은. 죄송해요. 아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근데 결국 내가 보다를 얘기했는데 너희가 다 얘기하고 한 가지 얘기해보고 싶은 건 네. 음, 보다에서도 그러니까 보다에서도 김상욱 교수가 또 양자역학을 얘기해요. 자,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난 그러니까 유지영 교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구 원근법으로 보는 순차적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대. 이제 이게 하나고, 근데 이제 이 지도를 모든 시점에서 한 번에 보여주는 이 울릉도 외도라는 작품을 앞서 말한 대로 한 면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을 동시적 시간이라는 관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구의 순차적 시간과 동양의 동시적 시간의 개념이 실제로 이제 과학기술에서는 막 망원경하고 현미경을 이렇게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인간 시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 그림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지. 동시간대에 무언가 하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캡처해내는 그 순간. 그렇지. 그것은 실제 아무리 만원경이 뛰어나져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쵸. 그래서 과학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미술이 해줄 수 있는 것, 맞아요. 세 영역을 정확히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 난 사실. 그러네요. 왜냐면 내 눈은 두 개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뻔한데, 맞아요. 하지만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과학과 미술을 비교했을 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새롭게 들렸다. 정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 이번 책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고 자. 좋았어요. 근데 2장 현상을 관찰하고 사색하는 마음은 여기까지. 3장으로 넘어갈까요? 오케이. 제가 3장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꿈 다음 이름입니다. 이름 중에서도 김상욱 교수가 작품이랑 같이 설명한 이응노라는 우리나라 작가의 군상이고요. 네. 2페이지 한가득 담아서 보여줘요. 이웅노 군상 원래 알고 있었어? 난 이거 처음 봐. 알고 있었어요. 그래? 네, 교과서에 좀 많이 실리는 작품이죠. 난 전혀 몰랐네.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야,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군상을 받고 그걸 기억한다고? 한국 미술 작품 야. 중에 많이 실리는 게 이중섭 작가랑 이응노. 그래서 김상욱 교수가 설명하기를 이걸 자세히 보시면 진짜 아주 대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이들을 각각의 뭔가 이름이나 그들의 성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쭈르륵 나열하는 그림을 그렸을 때 왜 이걸 그렸을까?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이름의 의미는 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야, 지금 보니까 엄청나네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엄청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엄청날 거. 이거 수묵화야 더군다나. 이 작품에서 사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래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 인자 모습을 한 형상들을 군상들을 그렸던 거고, 이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존재가 없어 보이지만 이 많은 군상들이 하나로 모여서 조화로움을 이뤘을 때 하나의 문자가 되고 문자는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쟁취한다. 근데 이거 나는 그냥 라고 유지원 디자이너가 쓴 내용인 것 같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소식을 듣고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가 설명할 사실 파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전혀 없잖아. 그쵸. 여기는 과학적으로 설명. 그냥 이건 유지원 작가가 오히려 얘기를 해줬을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듣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슨트를 듣고 넘어가는 내용처럼 얘기를 한 건데. 추측하는 거예요? 김상욱 교수가 쓴 거 같지가 않다고? 아니 느낌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추측할 건 없고 이거... 취재 썼으니까 했겠지. 근데 여기서도 우리 앞에서 말을 했지만 김상욱 작가는 오히려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앞에서도 지금 벌거벗은 이름이라는 소 제목으로 유지원 작가는 이름이라는 챕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F는 MA 이름을 했을 때 메스라는 그 랭귀지도 영어이고 비영어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물리학이 언어학과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과학에 대해서 유지원 작가는 오히려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두 분이 바뀌어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 책이 그래서 재밌는 게 나중에 가서는 김상욱 교수가 물리학자 맞아? 미술학도인가? 혹은 뭐 유지연 디자이너가 이 사람 뭐 타이포그래퍼 맞아? 하면서 맞아. 생물학이나 물리학이 왜 이렇게 저명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누가 누구인지 모를 만큼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글을 썼다. 이런 인터뷰 글을 봤거든요. 저 그리고 이 챕터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에테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해프닝이었는데 19세기 말에 물리학자들의 빛의 매질에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여줬대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존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앞뒤 상황이 맞으니까 그걸 에테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명명해서 수많은 논문을 썼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허탈해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관측하는 결과론적으로 역산해서 생각했을 때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암흑에너지라는 것도 가정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을 수 있다. 근데 과학은 어쩔 수 없이 결과론적인 부분을 역산해 가면서 탐구해 나가잖아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무언가를 명명해야 하고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무일 수도 있고 진짜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너무 비겁하지 않아? 이 과학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에테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꼭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고 명명하는 거잖아. 네네네. 근데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그쵸. 그러나 그런 대가로 상대성 이론을 얻게 되었으니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너무 비겁해. 왜? 내가 듣기에는. 와, 상대성 이론을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닌 거라는 걸 인정해야지. 그렇지. 그 전에 에테르라는 건 아예 없었던 건데 여러분 이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해야 되니까요. 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는 실제 과학은 반복되어야만 하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 한 번 내게서 일어났으면 이슬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면 내가 펭수 앞에 가서도 그것을 다시 실험을 재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단순히 존재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부분이야. 근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내 손에 3개를 쥐고 있어. 너는 하나를 쥐고 있어. 근데 우리가 받은 건 10개였어. 근데 왜 우리는 4개밖에 없어? 6개 어디 갔어? 6개 얌얌이가 먹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무언가 잘은 모르겠지만 없어졌나? 우리 오다가 흘렸나?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4개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현대 과학이 거기에 수준이 아직 나머지 6개를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오는 길에 내 주머니에 넣어놨네. 뭐 이렇게 나중에 발견되는 거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방식의 접근이다.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현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앞서 팽숙이 말한 대로 이 암흑에너지라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네. 근데 과학은 진짜 그런 거 많은 것 같아. 특히 지구과학, 우주과학 이쪽은 진짜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것도 우리고 예전에 공룡 얘기했었잖아요. 공룡이 알고 보니까 털이 있었다. 기억나요? 얘기했었어. 무슨 책이었죠? 신소재? 신소재였다. 오, 똑똑해. 그럼.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뼈밖에 없으니까 찾아내는 거는 맨들맨들한 가죽이 있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미세한 털로 있었고 그 털도 되게 거친 털이었다. 맞아. 그거를 나중에 알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는 현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무언가 너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야. 천상병인가요? 누구지 이거? 내가 너의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 김춘수님의 시. 김춘수 이 챕터 되게 재밌었어. 과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덤벼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자, 하나 더. 평균. 평균. 평균의 조르주 쇠라의 작품이 나와요. 이것들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얘기함에 있어서 수학적인 접근은 평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평균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분포가 되어야 된다. 왜냐면 1부터 10까지가 있어야 평균이 5라는 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들어가는데 결국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평균값을 산출해내는 과정인 거고. 그렇죠. 우리가 요즘 사회를 보면 되게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균의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편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예로 들어서 전체 모두 함께 발전하고 모두 함께 평균화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 김상원 교수가? 그러니까 양극화하는 행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균 맞추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그 평균을 맞추는 전체 편차를 분포를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교육받았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우리 포함해서 김상원 교수도.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것이 꼭 사회에 분열만 낳고 네. 갈등만 조장하고 라고 교육받고 실제 그런 단면들이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지향성, 네. 방향성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꼭 가운데 표류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김상욱 교수의 개인적인 소견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근데 그렇게 되게 교육받지 않아? 양극화 나쁜 거고 잘 단합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조화를 이뤄야 되고 뭐 이런 그쵸. 부분들.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정규 분포랑 평균 얘기하는 것이 재밌게 들렸고 민주주의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수치화해서 산술화해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평균, 그러니까 즉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네, 여기까지. 4장 가시죠. 4장은 수학적 사고의 구조인데요. 수학을 이루는 점, 구, 스케일 이런 키워드로 총 3가지. 총 3가지 키워드로 전개해 나갑니다. 좋습니다. 점에서는 조르주 세라 점요법 그렇지. 얘기할 수 쇠라를 있겠고, 빼놓고 갈 수 없죠 우리가. 그래도 몇 안 되는 아는 사람인데. 세라. 그럼. 또 조르주 세라는 또 유명하죠. 세라 세라.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밤세라. 세라 아니야? 그냥 밤세라도 할 수 있죠. 세라.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갑자기 할 말 쏙 들어갔어. 그 쇠라를 알고는 있었고 이 작품 보면서 아 맞자 이거 쇠라였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잊고 있었던 쇠라의 키워드를 떠올려준 게 점묘화. 네. 그래서 283페이지 보면 세상이 점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조르주 쇠라고 그의 화풍을 점묘법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점을 일일이 캔버스에 찍어서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너무 반가웠어. 아는 거 나와서요? 한 그쵸. 4, 5년 전에 어디선가 책에서 봤는데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책에서 봤는데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게 반가운 지식의 만남.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연결해 가면서 픽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결국 컴퓨터 화면에 뿌려지는 것도 결국 같은 방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쇠라는. 그렇죠. 지금 컴퓨터 픽셀이 표현하는 거를 지금 손으로 화가가 다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대단한 화가인 것 같고 이 화가의 화풍으로 김상욱 교수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이 하나로 이렇게 점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무수히 모여서 동사를 그렇지. 표현할 그게 수 독립된 있다. 개체인데도 네. 점들이. 유지연 디자이너도 얘기를 하는데 네. 동서양의 대표적인 필기도구로 납작펜이나 뾰족펜, 뭐 동아시아의 둥근 붓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이 이루어져서 서로 조화를 만들고 단선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사실 점이라는 걸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져서 면이 되는 것처럼 미술에서도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한 것 같고 유지연 작가는 폰트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어떻게 문자를 쓸 때 점으로서 선으로서 그 단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끝을 만들어내느냐가 그 전체를 만들어낸다 구성화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해서 유지연 작가 이야기한 거 보면 네. 종이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문장 끝에 찍은 조그만 마침표 그것도 점이잖아.
우리가 그렇죠. 받아들이게. 맞죠. 그 하나의 지름이 제어분이 0.416mm고 거기서 늘어선 탄소 원자만도 200만 개에 이른다. 이런 설명을 왜 유전 작가가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나 설명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 나 이거 뭔지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 종이책. 이게 뭐야? 탄소 모르겠어. 원자에.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헷갈리면서 웃겼던 게 디자이너가 써준 글이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김상욱 교수가 설명하는 미술 작품은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그래 오히려 그래 그게 그쵸, 우리가 그쵸. 이렇게 익숙한 거야. 맞아. 그게 익숙하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 탄소 원자만도 200만 개 이른다는데 이게 뭐야? 아, 종이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난 그것도 몰랐어. 바보 아니야? 종이 나무로 된 거 아니야? 나무 베어가지고? 대박 바보 같아. 가보다. 자 이거 나갈까? 이거 보자. 나보다 모르는 거 발견했어. 알았지. 당연하지. 종이가 탄소로 돼 있다고? 대박 당연하죠. 사건 진짜. 종이가 탄소로 어떻게 이루어져 모를 있죠. 수가 있어. 했는데 나 검색해 본다. 연필도 탄소잖아요. 그래, 다 아 연필이 탄소잖아요. 탄소인 건 알아. 종이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 종이 구성. 종이 탄소. 종이 나무로 된 거 아니야? 나무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나무를 다시 쪼개면 탄소가 되잖아요. 누가 물어봤네. 종이가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무엇인가요? 숙제라서 빨리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성분은 셀룰로스고 종이를 구성하는 원소는 셀룰로스를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 수소, 산소. 탄소 골격에 수소와 산소가 2대1. 탄소가 2네. 수소랑 산소가 1이고.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탄소로 야.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 조그만 점을 찍었을 때 그 탄소의 개수가 원자랑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유지현 작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듣기로 들어볼게요. 자 팽숙이 말한 거. 네. 이제 마지막 5부. 아니 어? 거기 저 봐야지. 아니 얘는 뭐 말한다니까. 아니 5부야 할 거 되게 많은데. 뭐 말하고 있었는데요? 원형하고 아니 스케일 가야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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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코페티? 그렇지 자코메티. 자 4장에 있는 스케일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자코메티 가고 싶은데 근데 그 전에 유지현 작가가 한 걸 하나 보면 우리 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한계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빛도 결국 가시광선만 해도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다. 자 우리 과학자 유지현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폰트도 인간 시력의 한계에 맞춰져서 구성이 되고 그 한계를 연구해서 최대한 피로를 덜 느끼도록 하는 형태를 안온하게 제공하는데 우리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책에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본인이 이 직업에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느꼈어. 그럴 수 있겠네요. 타이포그래퍼로서. 맞아.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퍼는 결국 인간이 눈으로 인지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한 문단으로 잘 정리해줬더라고. 그래서 나는 실제 타이포그래퍼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잘 몰랐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쓴 글도 처음 봤지만 실제 요 문단이 그래도 내가 유지현 작가 혹은 유지현 타이포그래퍼를 이해하는 데는 맞아. 가장 이해하기 좋은 이해를 돕는 부분이 아니었나. 말씀하신 대로 가시화하는데 시각적으로 효율적인 사이즈가 있고 폰트가 분명히 있을 있겠지.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시야가 어느 정도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색감의 민감도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그게 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주입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사이즈와 어떤 색상과 어떤 폰트이다. 근데 저희가 뭐 일례로는 PPT를 한다고 해도 그 PPT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 알죠? 있지. 마케팅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한마디로 이거랑 직결되는 것 같아요. 다 돈이니까 사람한테 내 의견을 어떻게 어필하느냐는 내 정보도 중요하지만 내 정보를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폰트는 그럼 다 의미가 있는 건가? 그게 선택된 이유도? 근데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막 1960년대, 70년대잖아, 사실. 네. 그 교과서라는 게 전해져 온 건. 네. 나는 그때부터 연구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아, 사람들이 을에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축적돼서 경험이 축적돼서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리고 수준? 그러면은 여기서 또 스케일이란 주제에 맞게 책의 사이즈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사람의 눈에 어. 들어오는 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포인트. 근데 이 책 보면서 어색하지 않았어? 맞아요. 좁죠. 이 책이 여기가. 많이 올라가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이 전- 책 맨 윗단하고 여백을 맞아. 조금 사용하고 첫 있잖아요. 줄이 여백이 너무 작아. 난 이런 뒤에 책이 있었나 싶어. 맞아, 내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맞아. 이것도 고려된 건가?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이 심지어 그래픽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려가 된 거야? 이게 뭘 고려한 거지? 나는 오히려 불편했는데 읽기. 난 일부러 하겠다. 이런 구성을 선택한 걸로 전 이해했는데요. 일부러 위로 올린 것 같죠. 밑에가 넓고 위에가 그러니까 좁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책을 나는 못 본 것 같아. 아직까지 내 경험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윗단과 아랫단의 균형을 맞췄던 동일하게. 그렇지. 맞아요. 그런 책들만 불편했어요? 보다가 나는 불편했어. 나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 너무 위로 올라가 있다고 해서 좀 끌어내리고 싶었어 사실. 아니 그 정도로 느껴졌다니까. 아. 왜냐면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 그럴 수 있죠. 진짜? 맞아 그 부분도 꼭 얘기하고 고려된 싶었는데. 것 같아요. 뭔가. 그렇지 이건 사실 책 맨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포인트다. 음. 그래서 이 스케일에서 자코메티를 결국 얘기해야 된다. 네. 유지연 디자이너의 이야기도 좋았고. 김상욱 작가는 자코메티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형상의 사이즈에 반하는 스케일의 작품들이 구현되는 예술의 특수성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이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이름을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각 작품의 맞아요. 작가잖아요. 걸어가는 사람.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 얼마야? 자세히 찾아보니까 1,063억이네요. 와. 와. 이거 하나가 물론 이 작품 말고도 자코메티의 또 다른 그런 작품들도 가치겠지. 네,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 무지한 상태에서는 스케일이라는 챕터를 보기 전에는 그냥 가장 비싼 조각 작품을 만든 작가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 자코메티 작품이 훌륭한지에 대해서 김상욱 교수가 설명을 하는 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조각상을 만들기도 해서 스케일이라고 했을 때 그저 무턱대고 엄청 큰 압도되는 크기? 이것만이 스케일이 아니다. 스케일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나도 얘기해볼게. 다 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됐다. 자, 김상욱 교수는 자코메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바라보는 크기 그리고 물리학자가 다룰 수 있는 크기를 얘기하고 예술에서 크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에펠탑이 예를 들어 1m짜리였다면 아무도 그걸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맞죠. 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예로 본 건 물론 역시 몰랐던 것 중에서 사람을 100배로 확대해. 그럼 서 있을 수조차 없대. 난 이것도 몰랐어. 그냥 확대하면 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대한다고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게 근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네. 지탱해야 할 부피가 세제곱 100만 배로 커지게 되면 무게를 떠받칠 뼈의 단면이 제곱 즉 1만 배로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거인 인간은 지금보다 머리가 훨씬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소두가 돼야 되는 거고 하체가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지탱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지. 무게가 소위 에펠탑 마냥. 그쵸. 중력을 받으니까 밑에는 그만큼의 무게를 지탱해 하중을 줘야 받으려면 되는, 그렇지. 더 넓어야 된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응. 사람 100배로 늘리면 그냥 늘리는 거지. 이렇게가 아니고 그러려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맞아. 엄청 소두가 돼야 돼. 이거를 설명해 줬다는 그래서 거죠. 저도 이 자코메티 작품이 극찬을 받는 게 가늘고 긴 형태인데 위에의 무게가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얇잖아요. 발은 크지만 근데 이 부분도 다 고려가 돼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극찬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라고. 아름답다고 보이는 것 같아. 그러네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실제 물리학자라고 해서 이런 걸 누가 교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을 거 아니야. 맞아. 야, 사람을 100배로 했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이런 상상을 해본다는 것도 재밌잖아. 사람을 100배로 맞아. 느리면 말이지 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진짜 신선한 재밌어.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교수라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이거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본인들의 전공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무언가를 봤을 때 저게 돈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언가를 봤을 때 저건 뭘로 만들었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구성. 구성. 저건 어떤 재질이지? 그렇지. 저게 어떻게 서 있지? 이거에 먼저 생각되고 왜 어떻게 이 거친 표면을 만들어냈지? 이런 게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게 재질 같은 책 것들. 처음에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어. 이 김상욱 교수님과 유지연 디자이너의 공통점이 작센에서 공부를 했다 뿐만 아니고 독일의 둘 작세. 다 어떤 미술 작품이나 전시를 볼 때 어떻게를 먼저 생각을 한대요. 맞아. 그게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네, 얘기했어. 그 사고방식이 비슷해서 책도 같이 쓰게 됐다라고 음. 합니다. 앞에 붙여주세요. 이슬님 편집 화이팅. 이러다가 하지 않은 말도 해달라고 넣어달라고 할 판이네. 오빠한테 따로 이거 카톡 녹음해서. 보이스톡에서 오빠 나 이거 이거 2분 20초쯤에 손가락을 든다. 자, 그래서 자코메티 이야기를 우리 유지연 디자이너와 김상욱 교수의 이야기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물질의 세계와 창작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총 7가지의 키워드, 소주제들이 나오고요. 네, 검정, 소리, 재료, 도구, 인공지능, 상전이, 복잡함. 네,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자, 저희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많이 할 수는 없고요. 5장에는 과학적인 소스를 있는 그대로 다 넣은 것 같아요. 좀 어. 어려웠나요? 못한 말 다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좋다. 정보 전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재밌었어요. 그렇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이거는 사실 좀 고루했어. 이 부분은 저도 그냥 이 책이 아니었어도 다른 데서도 네.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얘기. 특히 라고 느낄까? 인공지능은 저희 되게 많이 했잖아요. 질렸다 인구지는. 질렸다. 누가 보면 엔지니어인 줄 그래서 알겠네. 인공지능 몇 번째 인공지능이냐 이러면서 봤어요. 질려버렸다. 저 요거 신선했어요. 맨 처음에 키워드는? 검정 키워드에서 검정에서 펜타블랙 이거 작품 김상욱 과학자가 얘기한 클라우드 게이트 이거 진짜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거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칠한 거 너무 신선하지 않아요? 신선하지 않은데? 진짜? 너무 신선한데 난 이거? 펜타블랙. 저는 펜타블랙을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이 책에서. 저도요. 여기가 셀카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래서 시카고 가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위에 진짜요? 그림 보면 우와. 이게 애니시 카푸어 작가의 클라우드 네. 게이트인데 위에는 334페이지. 이게 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콩처럼 생겼네. 스테인리스로 반사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여행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거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 번 진짜?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애니시 카푸어가 벤타블랙이라는 페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페인트가 개발이 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얘를 색칠을 해버린 거죠. 변형을 한 거죠. 본인의 작품을. 그렇게 했는데도 또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재밌게 보고 검은색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 검정이라는 소주제에서 유지연 작가는 검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검정이 그렇지. 아니라고도 검정이 말을 하잖아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이야기를 빗대서 대학교 다닐 때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뭐 폰트나 글자를 디자인하고 그거를 단지 디자인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프린트아웃 할 때 어떤 블랙으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달랐다라는 본인의 경험담도 이야기를 해주죠. 아니시 카푸어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이 바로 리움에 있어요. 그래? 그 이렇게 또 동글동글한 검색 거. 들어갑니다. 애니시 카푸어 그 동글동글한 거. 그 조형물 밖에 서 모르세요? 있는, 제일 밖에 유명한 서 있는 조형물. 거. 이게 이게 얘 거야? 아니시 카푸어 얘 얘란다. 네. 미안합니다. 아니, 카푸어 거야? 네. 그래서 어디서 들을 때도 그래? 이거였어. 맞아. 근데 뭔가 은근히 이런 거 만드는 그러네. 거는 느낌 비슷하네. 느낌이 있나 느낌 봐요. 비슷하네. 이런 디자인을 주로 나 소름 하나 돋았어. 봐. 그치? 춥나? 거짓말. 진짜로. 진짜 돋았어. 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가면서 진짜 맞아. 재밌어. 책을 읽는 재미가 왜 재미가 이런 그래 게 이런 이런 거야.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관해 가면서 검색해보고 이야기해보면서 그럼 이게 또 내게 되잖아 이제. 물론 내 이름 까먹겠지만. 그래. 검정 재밌었어요. 블랙홀 얘기도 있었어. 블랙홀 할 거야? 하자. 블랙홀 할. 그리고 블랙홀 이야기도 하죠. 여기서는 우주 하면은 블랙홀이 빠질 수 없는데 너무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빛조차 또 다 빠져나올 빨아들여. 수 없는 그런 블랙홀이고 그렇다고 해서 블랙홀이 완전 검은색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 주변을 선회하는 입자들은 굉장히 큰 빛을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너무 중력이 크니까 그 입자들끼리 부딪히잖아요. 큰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빛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강착 원반이라고 해서 인터스텔라 얘기를 테두리 같은 하는데 것이 테두리처럼 만들어진다. 원반이 형성이 된다. 이것도 블랙홀이나 우주과학 쪽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블랙홀에 대한 개념, 빛을 흡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마냥 검은색이 아니고 빛을 띠는 원반이 강착 원반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프렌들리했어요. 맞아. 이 부분에 흑체 복사 나오는데 이게 블랙홀이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주변을 빨아들이는 성질이잖아. 근데 그 빨아들였으면 거긴 무가 돼야 되거든 사실. 네. 없어져야 되는데 그 검은색이 또 다른 검은색을 낳는 거야 사실상. 그런 개념인 거지 흑체 복사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난 사실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세면대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물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되잖아. 물 네. 있던 자리가. 네. 근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물 같은 개념으로 채워져 있는 거지. 그쵸, 물이 줄어들지 않는 단존하는 개념이니까. 거죠. 네. 그게 이제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또 책에서 말해준 부분도 정말 온전한 검은색을 갖고자 한다면 흑체 복사로 계속 복사를 시켜라. 그 빛을 끝까지. 계속 반사 시키면 네. 그 반사되는 거울이 조금이나마 입자를 뺏어가니까 언젠가는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게 제로가 된 순간이 펜타블랙 아닌가요?
맞아. 네. 맞아. 근데 그 우리가 벤타블랙을 볼 수 있어 실제? 응.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디선가 벤타블랙이랑 개념을 온전한 블랙은 없죠. 없는 거지. 응. 네. 그렇지. 없죠. 그래서 벤타블랙까지. 네. 네, 다음 다음은 소리를 하고 싶다. 왜냐? 제가 작년에 관람했던 데이비드 호크니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이 가지 않았어요? 나도 같이 가긴 갔지. 했는데. 아 우리 재작년인가 보다. 그래 같이 여름에 갔어. 같이 그래 갔지. 맞아. 아, 이거 그때 같이 더울 갔어. 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그래 이렇게 보니까 다 자산이 되잖아. 그래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 왜냐면 봤으니까. 맞죠. 그게 다야? 그게 다지 그럼. 아, 호크니가 나온다는 게 너무 반가웠는데.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은 여름 하면은 예시로 떠오르게 많이 해요. 왜냐면 수영장 배경이나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맨션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굉장히 많이 그린 캘리포니아. 사람이어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아, 같은 네. 곳 아니야? 같은 곳이잖아요. 자, 비웃지 마. 거기에 큰 아무 말도 안 했다. 대저택에 있는 수영장을 배경으로 많이 했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더 큰 첨벙이란 작품은 보는 분들이 좀 익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생충 영화의 배경이기도 해서 응? 실제로 기생충 포스터에 보면은 그러네.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배경으로 포스터를 아. 많이 제작했다고 해요. 보시면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 제작하신 분도 재작년에 우리랑 같이 호크니 보셨나 보네. 아닌 거죠. 그때 영감을 받았겠지. 자, 네. 그래서 더 큰 첨벙 방금 냠냠이 얘기한 것처럼 그 물의 파동 같은 것들을 그려내는데 그 첨벙이 불길한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김상욱 교수가 짐작을 해본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공간을 점하지 않는 존재, 점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위협조차 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소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길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리를 해보는 거지. 그럴 수 있. 생명은 시간을 살기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결국 정적을 깨는 시간은 그래. 인간에게는 불리하게 죽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정적을 깨기 때문에. 그렇지. 맞는 말인가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 정적을 깨기 때문에 인간에겐 불길하다. 소리를 공간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게 그림에 표현될 수 있다. 이거 진짜 와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시각보다 소리가 더 중요하고 청각이. 그러니까 소리가 전혀 없는 무음실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데 맞아. 예를 들어 내가 눈을 감고서 뭔가를 가려서 안 보이는 상황이랑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황 눈은 뜨고 있으나 맞아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정말 소리가 없을 때가 더 끔찍할 것 같아. 맞아.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안 해봤었다. 온전히 고요한 순간은 사실 죽음 없잖아. 이외에는 없을 수 없지. 있... 자는 그럴 순간에도 수 우린 뭘 있죠. 듣고 있으니까. 맞아요. 무의식 그럴 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큰 첨벙이 약간 공포스러움을 자아내기도 하는 게 소리는 없는데 이렇게 첨벙하는 파동은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사람은 안 보여요. 맞아.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깨림칙하다. 빠져있나? 물에 빠졌나? 이런 느낌? 음소거인 순간을 그려낸 느낌? 네. 야, 근데 이 상황은 예를 들어주네. 물 속에 들어가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 그쵸. 어. 물에 잠수했을 때 소리 안 들리잖아요. 사람의 귀가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소리를 감지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상태. 물 속에서 진행되는 소리는 귀 내부로 전달되지 않는다. 소리가 파동이니까 음. 전파되는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어. 물로는 그게 안 되는 안 거죠. 되니까. 또 물 속에서 소리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5배 빠르대. 이것도 알았나 혹시? 그래서 좌우의 귀에 도착한 시간 차이를 알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물 속에선 소리로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다. 돌고래가 파동으로 전파로 하잖아요. 의사소통을. 연구 대상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고래가 말을 하잖아. 낑낑낑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도 그걸로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고 돌고래가 하다하다 낑낑 하잖아요. 하다하다 돌고래 상대모사. 원숭이 아니야? 낑낑낑낑. 원숭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강아지. 낑낑낑. 아니, 돌고래는 이게 돌고래 소리 아니야? 그 소리 아니야? 저 맞아, 돌고래 야 소리. 접어. 그거. 돌고래 소리 근데 저 그렇게 좀 잘.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기. 코피 파동으로 나겠네. 한다. 그랬다. 코피 나겠네. 이런 소리잖아. 새소리 아니야 그냥? 진짜 잘하는데? 잘해요 저 주특기 돌고래 소리. 주특기 찾았다. 진짜 잘한다. 자 마지막. 김상욱 교수나 유지연 디자이너 둘 다 복잡함이라는 챕터에서는 김상욱 교수는 후안 미로의 작품을 가져오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봤을 때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또 작품을 보여주는데 콜라주 작품이라고 하죠. 후안 미로의 무용수의 초상이라는 콜라주 작품을 보면서 봤을 땐 뭐 새의 깃털이랑 뭐 그냥 핀이랑 뭐 코르크 마개 같은 걸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왜 무용수지? 네. 저는 이 뒤에 김상욱 작가가 얘기한 부분 재밌었어요. 뼈의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따가지고 디자인한
요리스 라르만 랩에서 디자인한 대리석 의자도 이야기를 하고 유기체들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형성화되면서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다 프로그래머해서 디자인한 것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튜링 패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디자인의 영역까지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 이게 과학적 성질이나 원리가. 어떠한 규칙성도 없잖아요, 사실. 맞아. 없어. 나무가 자랄 때 줄기의 뻗음, 그 뻗어나감의 형태도 네. 어떠한 규칙도 없는데 그런 거를 디자인적인 요소로 가미한 것도 자연스러워. 너무 신선했고 그것도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함이잖아요. 어떻게 맞아. 보면은 어. 여기 책에서도 말하지만 뭐 연력학적인 부분도 음. 규칙 없는 무질서한 무질서. 뻗어나감 그들 안에서의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과학적으로도 있고 그거를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표현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무질서함을 표현한 작품들이 멋있고 아름답다는 걸 말을 하고 싶어서 복잡함이라는 키워드를 끌고 들어온 것 같고요. 이 두 작가가. 그래서 복잡함은 그냥 단순히 무질서해서 아름답다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복잡함이 놓여 있고 이 복잡함으로써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런 작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네. 이런 좋아, 걸 좋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보면 클로징 멘트가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교훈이 그 시대의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전에는 가보지 않은 아름다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세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 기술을 통해서 디자인에는 복잡함이 돌아오고 그 명예와 가치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건 말이 어렵네. 네. 어디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428. 이 책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한 문단인 것 같아. 복잡함을 통해서 이전에는 가보지 않은 아름다움에 도달하자. 이런 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견지하자. 이런 것들이지. 과학이란 부분도 자연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복잡함과 단순함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음 그리고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 그 경계가 계속 양자역학이나 뭐 연력학이나 엔트로피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미술에 예술에 가미되고 투영되는 부분을 계속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자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초현실적으로 현대미술에서 표현하는 것, 단순화하는 것. 호암미로 이야기도 했고 몬드리안의 그림도 보면 굉장히 단순화하고 여백을 만들어내고 과학과 별반 다르지 않다. 책이 어디 꼽힐지 궁금해. 도서관 가면 과학 분야에 꽂힐지 예술 분야에 꽂힐지. 예술이었던 것 같은데? 예술이야? 난 과학이라고 봤는데. 인문학 아닐까요? 오. 인문학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 네. 오늘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네. 역시 중도의 그 일을 가는. 뭐지? 뭐 중도. 갑자기 중도의 길? 왜 맨날 가운데 얘기하잖아. 항상 양쪽의 의견을 내면 음. 정리. 전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어요. 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저는 정리를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독서 스텔라 했던 이래로 제일 재밌었어요. 이 책이. 네. 오. 물리학자와 예술학자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잘 섞이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섞였고 심지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역을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요. 잘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소통이고 이런 게 뭔가 용화구나라는 걸 되게 깨달았어요. 좋은 책이었어요. 야. 네. 책론프를 낄 정도의 책이었다니. 대단해. 진짜 재밌었어요. 대단하네. 한 번 더 읽고 싶을 정도 되게 재밌지 에? 않아요? 제 소감 얘기할게요. 자.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생각했던 거는 그냥 하나의 작품, 몇 가지의 작품을 깊게 다룰 줄 알았어요. 이렇게 키워드 26가지를 골고루 다룰 줄은 몰랐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몇 가지의 작품을 좀 더 깊게 미술 작품을 그걸 역사적인 의미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표현한 작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다루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더라도 키워드별로 냠냠이가 말한 대로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본인의 의견을 반대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언급한 게 신선했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책을 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을 사는데 자신감이 있었던 건 이 책에 나오는 사실이나 설명해 준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나온 사실들이 진리는 아니지만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거든. 10년 뒤에 내가 이 책을 읽어도 흔히라든가 우리가 봤던 칸딘스키라든가 여러 작품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이 책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될 것 같고 특히 타이포그래퍼라는 그 디자이너라는 계열 전혀 모르던 부분에 대한 이해도 도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랑 미술을 섞어본 책을 처음으로 읽어봤다. 뭐 셋 다 호평하는 책이 많지 않은데 네 맞아요 진짜 뭐 이거는 소장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림도 많고 표현도 되게 쉽게 되어 있고 글씨도 그렇고 넌 진짜 팽숙이 추천한 책 중에 그래도 간만에 좋은 책을 정말 읽었다라고. 다 좋았어 사실. 최애 책? 오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긴 이별도 오빠가 부족해서 그래서 못 다시 이해한 읽고 거예요. 이해했잖아. 그러니까 말했잖아.
됐어. 자 여기까지. 자 끝. 빨리 끝내. 그러면 저희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